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8월 29일 수십 개에 이르는 중공의 관영 매체들은 모택동주의자 리광만이 쓴 문장을 일제히 전제했습니다. 한바탕의 심각한 혁명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다는 제목의 문장이었습니다. 리광만은 이 글에서 연예계뿐만 아니라 엔트그룹과 디디 출신 등을 거론하면서 매판 자본을 숙청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환구15 편집장 후시즈는 9월 2일 리광만이 상황을 오판하고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리광만과 후시진의 견해가 완전히 상반되는데 위챗은 후시진의 글 공유를 막는 동시에 리광만의 계정도 검색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리광만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포스팅을 올렸는데 곧바로 내려졌습니다. 논쟁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자 중공 당국이 손을 쓴 겁니다. 그런데 9월 6일 부총리 류허는 허베이의 한 박람회에서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공동부유와 3차 분배 등과 관련된 관영 매체 선전이 마치 불을 놓는 것처럼 과격해 류허가 나서서 민영기업을 안심시키고 문혁으로 가는 속도를 줄이려 한 겁니다. 류허는 시진핑이 신임하는 중신이기도 합니다. 시진핑의 오랜 직위로 리커창의 직분을 상당 부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전을 주관하는 왕후닝의 입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공 정치 파벌은 좀 복잡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 세 개만 있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워낙 공개 정보가 없다 보니 외부에서 인맥 위주의 분석의 틀을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최근 정세 분석을 위해서는 좀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중화권 매체들은 이제 이 세 가지 파벌 외에도 왕후닝을 대표로 하는 제4파, 그러니까 황제 옆에서 코치를 하는 국사파, 리커창, 류허 같은 실무개혁 성향의 양무파, 그리고 원로들의 파벌도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 가운데 시진핑은 다소 제4파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이 어떤 노선을 취하고 있는지는 많이 헛갈립니다. 극좌로 가는 것 같으면서도 그 속도가 빠르면 늦추기도 합니다. 리광만이 심각한 변혁이 진행 중이란 문장을 작성한 것은 일단 왕후닝이 조종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후시진이 이를 비판한 것은 진짜 비판을 한 게 아니라 관심을 더 모으기 위해 논쟁을 가열시켜 불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또 류허가 나서서 민영기업을 안심시키려 그럴듯한 말을 한 것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중공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중공의 실제 행동은 부자와 중산층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국진민퇴의 속도를 잠시 늦추는 제시점은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9일은 모택동이 사망한 지 45주년이 된 날입니다. 하지만 중공의 관영 매체들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신화사, 인민일보, 환구15, CCTV 등이 모두 침묵을 지켰습니다. 모택동 사망 45주년과 관련된 사설이나 평론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택동을 기리는 민간인들은 과거 역사를 잘 모르면서 모택동을 일종의 신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택동은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했지만 미신을 아주 신봉했습니다. 천인 감옥론을 신봉하는 중국인들은 모택동과 관련된 역술 이야기 때문에 그를 신비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모택동은 1949년 베이징에 입성하기 전 우타이산에서 도서를 찾아 점괘를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입성일을 9월 9일로 정하고 방위도 선택했습니다. 사망일과 베이징 입성일이 같습니다. 모택동이 점괘를 청한 도서는 834일을 평생의 숫자라고 알려줍니다. 모택동은 이에 따라 중남에서 사신을 경호할 부대를 834일 부대로 명명합니다. 모택동은 1976년에 사망하게 되는데 이 834일이라는 숫자는 아주 젊었습니다. 모택동은 83살까지 살고 집권기관이 41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834일에 얽힌 신비한 이야기는 민간에서 그를 신으로 여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시진핑은 모택동의 극좌 노선을 그대로 따르는 듯하지만 이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일 수 있습니다.
중신 집권을 위해 모택동이 정적을 갈라치게 하고 군중을 선동하는 방식을 따라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진핑을 지나친 모택동 숭배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당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모택동 휴정을 달고 나왔을 때 CCTV가 이를 화면에서 삭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모택동의 권력 장악 방식을 선호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족들이 문혁 때 하방당한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시진핑은 모택동에 대해 애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4일 일본의 도시바가 중공 랴오닝 다롄에서 파견 해제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자로 공장문을 닫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2013년 말 도시바가 다롄의 TV 공장을 폐쇄한 이후 가장 규모가 큰 첫수입니다. 도시바는 중공 24개 도시에 있는 33개 공장과 R&D 센터를 오는 12월에 닫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R&D 기관과 정밀 조립 부문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전기 부문은 베트남으로 이전합니다. 도시바 다롄 공장은 그동안 공업용 선반을 생산해 왔습니다. 9월 말에 정든 회사를 떠나게 되는 중국인 근로자는 안타까운 심경을 소셜미디어에 적었습니다. 도시바는 1991년에 개발구에 처음으로 입주한 일본 기업으로 96년부터 TV 생산에 들어가 13년에 마지막 TV를 출하했는데 이제 2021년 9월에 문을 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21년을 근속한 이도 있다면서 개발구의 도시바 공장에서 일한 덕에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심지어 그 자녀도 여기에 근무하고 있다. 청춘의 모든 것을 바치다시피 했는데 이제 마지막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시대가 다롄 도시바를 버려 자릿세란 말도 못하고 떠나게 생겼다. 노트북을 처음 개발하고 왕년의 가전 왕자였던 도시바의 구호가 아직도 귓전에 들리는 것 같다. 버스 정류장 이름도 도시바 정류장이었는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가격이 싼 동남아로 이전해 공장을 짓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현지 매체는 이런 평론도 했습니다. 반성해 봐야 할 일이다. 일제 물건을 보이콧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러시아는 과거 베이징을 침략한 8개 연합군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150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러시아가 빼앗아가는데 왜 러시아제 보이콧은 안 하느냐면서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주변의 외국 자본과 관계된 것들은 모두 사라진다. 축하한다. 나라 문을 걸어 잠그는 위대한 쇄국의 시대가 도래했다고도 했습니다. 도시바의 중국인 직원들은 일터가 사라지는 상황에 경악했습니다. 1991년 9월에 문을 연 회사가 30주년을 맞아 경축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귀가하는 해산식을 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도시바 외에도 히타치, 마츠시타, 샤프, 사뇨 같은 브랜드도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생산을 축소했다면서 일제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 축출되는 것을 마냥 비웃을 게 아니며 중국 가전 브랜드의 미래도 어떨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22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자국 기업의 준공 철수를 도왔습니다. 2020년 6월에 1차로 87개 기업이 철수했는데 이 중 30개 기업은 동남아로 갔고 57개는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2차로 준공 철수 계획을 세우고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670개나 됐습니다. 다롄에서 도시바 철수는 마침 리틀 교토 영업 정지와 시기를 같이 하면서 중국인들이 맹목적 반일 감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